안녕하세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2020년 ICT 기술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언택트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이죠. 만약에 왜 이렇게 8개 기술이 뽑혔느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ICT 기술 이야기 1번 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미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래 정보를 뭔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인 거죠. 그래서 P2P 네트워크가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거래 참여자들이 그 거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어떠한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TTT 방식이죠. 이제 Third Trusted Parties라 해가지고서 제3의 공인기관이 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다 잘 관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의 어떠한 금융 거래라든지 뭐 이러한 다 거래의 어떠한 형상의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이제 그 블록체인 방식은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TTP가 존재하지 않고 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다 분산해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하게 되면은 항상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둘 간에는 상당히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있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면밀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 이제 레저가 있으면 레저, 장부죠, 장부.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장부인데 이 장부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중앙 집중화된 방식인 거죠. 센트럴라이즈드 이제 레저 형식으로서 가져가 가지고서 중앙에서 이 거래를 다 통합하고 취합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노드들에 다 분산해 가지고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산 원장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영어로는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 분산 원장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이제 암호화 화폐, 즉 비트코인 같은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든지 똑같은 이러한 어떠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 화폐들은 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통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용자 인증 쪽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거, 암호화 화폐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 이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오브젝트인 거지, 이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그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발명의 과정을 갖다 찬찬히 살펴보면은 약간은 좀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의 암호 기술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암호 기술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이 사람이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입해 가지고서 활동을 할 때 내 본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닉네임 같은 걸로 하지 않습니까? 닉네임 같은 걸로 하게 되는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바로 그 닉네임입니다. 이 동호회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2008년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어떠한 이제 피어 투 피어 이제 캐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동호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그 생각에 동참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1년도에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이제 전 세계에 던지고 이분은 이제 뭐 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를 보고는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 닉네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일본인인지 아니면은 미국 사람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고. 그래서 언론에서 몇 번 추적을 했는데 뭐 다 아니라는 결론이 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냈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실질적으로 임팩트 있는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블록체인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지금 블록체인이 잠깐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T기가 있죠. T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T-1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현재의 블록이고요. 이것이 현재의 블록이고 요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T기의 바로 전기의 블록인 거죠. 전기의 블록인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 T기의 블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위의 부분이 바로 이제 블록 헤더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와 그 다음에 머클 트리 난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이제 블록 바디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거래 내역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거래 내역 정보가. 그래서 10분 동안에 발생한 이제 거래들이 여기에 다 기재돼 가지고서 기록되어서 저장되어져 있죠. 저장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블록 헤더에 대한 걸 하나씩 살펴보면은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라는 거는 이 전기 있죠. 이 T-1기 T-1기에 있는 블록 헤더 값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시 값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해시로 해가지고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시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시 값인 거고 그 다음에 머클트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거래 내역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래 내역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이에요. 해시 값. 이렇게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스라는 거는 나중에 채굴할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 이제 채굴할 때 작업 증명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이제 난수 값이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블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과 T기의 블록과 T-1기의 블록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되겠죠. 얘가 되는 건데 이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전기 블록의 헤더를 갖다가 해시로 가져온 거니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거 다음 기수가 T 플러스 1기일 거 아니에요.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1기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T 플러스 1기에서는 어떻습니까? T 플러스 1기에서는 요 헤더가 그대로 해시로 가가지고서 T 플러스 1기의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값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기 블록 헤더가 그 다음 기에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가 되는 구조로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니까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다 해가지고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상당히 보안적으로 탁월함을 갖다가 이제 우리 가져다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보안적으로 탁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블록이 t-1기, t기,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2기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갈 거잖아요.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내가 이쪽에 있는 t기에 있는 거래 내역 정보를 갖다 내가 이제 해킹을 하고 싶다. 해킹을 해가지고서 뭔가 이 거래 내역 정보를 내가 해킹을 해가지고서 이제 뭔가 고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거래 내역 정보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 거래 내역 정보가 머클트리의 해시로 들어갔으니까 머클트리라는 것을 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시로 변환되어 있는 걸 해킹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그냥 됐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T기의 블록 헤더는 어때요? T 플러스 1기의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T기의 블록에 있는 머클트리만 해킹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T 플러스 1기에 있는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도 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킹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시값을 해킹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일단 불가능해요. 컴퓨터적으로. 그리고 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해킹하는 도중에 어때요? T 플러스 2기, T 플러스 3기에 계속 또 블록이 생성되잖아요. 그것도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해킹해 가지고서 거래 내역 정보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해시라는 값을 갖다 활용합니다. 뭐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럼 해시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해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뭔가 어떠한 데이터를 정말 그 임의의 난수로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변환시키는 건데 이 해시 함수는 크게 세 가지 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가 일방향성이에요. 일방향성.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해시 값으로 변환시킬 수는 있는데 해시 값으로 변환된 값을 가지고서 원본 데이터로 복구화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거의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컴퓨터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SHA-256 기반의 해시 함수를 갖다 쓸 경우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한다 치더라도 수십 년 이상, 많게는 몇백 년이 걸릴 거예요. 이게 아마. 그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거는. 이러한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입력되는 데이터 값이 자리수가 뭐 10자리일 수도 있고 20자리일 수도 있고 100자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자리값이 어떻든지 간에 이 해시로 나오는 결과값은 고정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A-256 기반의 해시 함수면은 무조건 결과값은 256비트가 되는 거고요. SHA-128 기반의 해시 함수라고 한다면 결과값은 무조건 128이 되게 됩니다. 입력되어지는 값이 그것이 한 자리이든 10자리이든 100자리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오는 값은 무조건 고정값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세 번째 특징은 해시값이 같다는 거는 입력값이 같다는 거예요. 입력값이 같다는 거는 해시값이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100자리인데 99자리까지는 똑같아요. 입력되어지는 값이 100자리인데 99자리까지는 다 똑같고 나머지 한 자리가 다르다 했을 경우에 나오는 해시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 뭔가 추론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러한 해시 함수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보안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현대의 어떠한 암호 체계는 대부분이 이 해시 함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작업 증명에다 채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은
그 채굴이라는 건 딴 건 아니고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인데, 자, 블록을 생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T기의 블록을 생성한다는 거는 T-1기에 있는 블록 헤더를 갖다가 해시화 시킨 것을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로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도출해 가지고서 머클트리로 집어넣습니다. 머클트리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진 T기의 블록 헤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 T기의 블록 헤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T기의 블록 헤더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인 해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T 플러스 1기의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가 될 것이니까요. 이 전체를 해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해시로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난스 값입니다. 난스 값. 그래서 이 난스 값에 맞는 해시 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난스 값에 해당되는 블록체인 해시 값을 난스 값을 갖다 구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볼게요. 이제 암호가 있는데, 암호가 0부터 9 중에서 한 자리예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암호를 찾는 방법이 뭡니까? 0부터 9까지 계속 대입해 보는 거죠. 10번만 대입해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암호로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입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서 해시값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물론 이렇게 뭐 간단한 숫자는 아니고 아주 복잡한 숫자입니다.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0을 집어넣고 아니야, 1을 집어넣고 아니야, 2를 집어넣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고 했을 때, 한 번 넣었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때마다 뭐 2초가 걸린다고 해볼게요. 2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 컴퓨터가 2배로 빠른 컴퓨터를 적용하면 어때요? 그럼 1초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가지고 쓰면 어떻습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은 컴퓨팅 파워가 높을수록 채굴하기가 좋습니다. 채굴하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채굴을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채굴한 사람이 이제 그 블록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서 전체 노드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것을 작업을 했구나. 그래, 너가 작업한 걸 내가 알았어. 라는 이제 그 인정하는 행위들, 너의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게. 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작업 증명이라는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신규 블록이 생성되어지고, 그 블록이 이제 기존 블록에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이 작업한 사람에게 당신이 작업을 했으니까 상당히 수고를 했습니다라고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수수료를 뭘로 주느냐? 바로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발행이 된다는 거는 채굴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받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의 총량은 한 2040년 정도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발행되지 않는 구조예요. 발행되지 않는 구조인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를 할 때 뭐 그 정도까지 발행하면은 충분히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어졌고, 그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계획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그 블록체인 오리진에 대한 기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비트코인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상당히 좋은 기술인 것만 틀림이 없지만은 몇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가 거래 성능이 너무 낮아요. 이게 한 블록의 크기가 보통 한 1메가 정도 되거든요. 1메가인데 거래 하나가 한 250바이트 정도 됩니다. 250바이트 정도 되니까 한 블록에 한 4,000개 정도의 거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10분마다 발행되어지게 되니까 초당 한 7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이제 TPS가 7 정도가 나오죠. 이게 사실 너무 낮아요, 이게. 국내 금융권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국내 금융권이 이제 작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400 TPS, 그리고 뭐 KB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큰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TPS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솔직히 좀 쓰기에는 너무 성능이 좀 안 나온 거죠.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성능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장 간단한 건 블록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만약에 블록의 크기가 10메가가 아니라 1메가가 아니라 10메가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TPS 7TPS가 아니라 70으로 올라갈 거고 100메가면은 700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채굴을 해가지고서 내가 채굴 했습니다라는 것을 갖다 노드로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빨리 채굴을 했는데 내가 채굴한 나라에서는 네트워크의 속도가 안 좋아요. 그 전세계를 배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럼 나보다 늦게 한 채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굴은 늦게 했지만은 배포가 빨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의 크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1메가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가 이게 이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이제 불안전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루프 기능이 없습니다. 루프 기능이 없는 이유는 혹시라도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실행 코드에다가 이제 무한 루프를 갖다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행을 무한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운되어 버리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프 기능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거래 조건을 갖다 집어 넣는 데 있어 가지고서 약간의 이제 제약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제 51%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채굴할 때 컴퓨터 파워의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굴이 좀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를 제외한 모든 채굴자의 성능 컴퓨터 파워보다 내가 51% 이상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무조건 채굴을 하면 내가 먼저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나만 채굴할 수 있는 겁니다.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굴 당시에 거래 내역 정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파워가 높고 컴퓨터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채굴이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채굴 비용이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컴퓨터 대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계속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채굴을 해야 되니까 2436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채굴 방식입니다. 이제 이 블록체인 이제 초창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저는 이제 블록체인 오리진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제 이더리움 기술입니다. 이더리움인데 이것도 구조는 이제 블록체인 오리진,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몇 가지가 달라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그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당시의 소년이었어요. 당시에 이 친구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16살이었는데 이걸 개발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월드 테크놀로지 IT 소프트웨어 상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뭔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경쟁자가 누구였는지 좀 아시면은 이게 대단한 상이구나 싶을 수 있어요. 경쟁자가 그때 누구였냐면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제치고 이 친구가 이제 상을 받은 겁니다. 상을 받았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존에 이제 그 블록체인 오리진은 그 블록의 생성 주기가 10분이었잖아요. 이건 한 14초 정도로 단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블록체인 오리진은 먼저 채굴한 승자가 다 독식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나눠 먹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엉클 블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조금 다른 블록을 만든 사람들도 조금 나눠서 먹자. 이제 승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에서 좀 탈피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 해가지고서 뭔가 그 거래 조건을 갖다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실행 조건을. 뭐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랬을 경우에 이런 거래를 발생을 시키라 해가지고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좀 짤 수가 있습니다. 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여기서는 뭐 그냥 프로그램 코딩 가능 이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를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좀 짤 수가 있습니다. 거래에 대해 가지고서 이러했을 경우에 이렇게 뭐 거래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짤 수가 있는 기능을 갖다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개발했는데 뭐 여기서 쓰는 언어가 뭐 자바 랭귀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언어 자체를 개발한 거예요. 프로그램 랭귀지를. 그게 이제 솔리디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루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블록체인 오리진에서는 뭔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무한 루프를 심게 되면은 그 이제 실행을 하다가 시스템이 멈출 위험이 있으니까 루프를 빼버렸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그 방지를 하냐면은 여기서는 실행할 때 수수료를 내는 구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가스 시스템을 부르게 되는데 가스를 충전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그 가스가 이제 소모가 되어지게 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 루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실행하다가 이 가스가 다 소진되는 순간 그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악의적인 무한 루프를 갖다 방지하는 구조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IB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IBM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서 뭔가 이제 그 좀 엔터프라이즈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치 제단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7년도에 버전 1.0이 발표가 되어졌고 지금 올해 1월 달에 2.0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나왔던 블록체인 오리진과 이더리움은 말 그대로 개방형이거든요. 개방형. 그런데 이거는 허가형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멤버십으로서 운영되어지는 허가형 구조예요. 허가형 구조인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월등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이 한 1000TPS 정도 수준이니까 나쁘지 않죠. 상당히 괜찮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뭐 작업 증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수수료를 주거나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방지하거나 이런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재밌는 이제 인도싱 피어라는 보증 피어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은 그 거래 실행을 이 인도싱 피어만 할 수 있어요. 인도싱 피어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나 실행하지 않고 이 인도싱 피어만 하게 되니까 만약에 그 속에 무한 루프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인도싱 피어에 그냥 컴퓨터만 다운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적극적으로 뭐 그 어떠한 그 뭐 가스 체계로 도입을 한다든지 아예 그냥 무한 루프 기능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도 이제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갖다 체인 코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블록체인 오리진이 있고요. 이더리움 오리진이 있습니다. 제가 오리진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 원래의 블록체인에서 좀 이렇게 좀 변종이라고 할까요? 진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또 이렇게 좀 또 다른 이더리움들이 좀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린 거는 오리진들이에요. 오리진들. 원래 이제 생성되어졌던 것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블록을 공개적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은 퍼블릭이에요. 누구든지 그 블록에 접근해 가지고서 블록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프라이빗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상당히 허가된 사람들만 이제 멤버십 사람들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에 참여한다, 즉 합의에 참여한다는 사람들도 이제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은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여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노드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퍼레저 퍼블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여자들 또한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 어떤 구조인 거죠. 이렇게 구조인 거고,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블록체인에서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블록을 새로 생성했어. 내가 주어진 난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해시를 갖다 만들어냈어. 새롭게 블록을 만들었어. 내가 작업을 했어. 라는 작업 증명 기반이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작업 증명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POS,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분 증명입니다. 지분 증명. 이건 뭐냐면은 작업 증명은 먼저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서 배포하는 사람이 이제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거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POS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고 치게 되면은 내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럼 뭐야,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이거 완전히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러면 항상 그 사람한테 종속되는 구조잖아,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POS를 처음부터 가지 않고 지금 현재 POW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POS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제공되어진 가상화 화폐가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포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이 좀 이제 인지가 되어졌을 때 POS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과점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서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POS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지는 꽤 됐지만은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이제 카프카와 BFT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BF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가 해, 이번에는 너가 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퍼미션드잖아요. 참여한 사람들이 다 서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인 거고,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BFT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멤버들 간의 인지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되고 서로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하고 조금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그럼 이러한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인 거죠. 크립토 커런시. 그건 너무 유명하니까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러한 인증체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인증 체계가 있고 블록체인이 있는데, 블록체인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 정보를 각 기관들이 공유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외국 간 송금을 하는 거죠. 기존의 송금은 그 국제 중개망을 활용하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어떠한 신뢰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중개망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블록체인이 하는 거죠. 블록체인에 한번 이제 기재가 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어떠한 그것을 거래를 갖다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송금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을 생산 정보를 갖다 블록 1번에다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로 넘어갔을 경우 유통업자가 블록 2를 만들어서 1하고 연결을 시키고,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블록 3을 만들어서 또 연결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 업체 같은 게,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의 모델들은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앞에서 서두에 그 프라미싱 플레이어라는 그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유망주라는 거예요. 유망주인데 이제 그 미국 베이스볼,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망주라는 용어를 갖다 이제 프라미싱 플레이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유망주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유망주라고 부르죠? 상당히 포텐셜도 있고 상당히 이제 장래도 촉망되죠.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메이저 리그에서는 뛰지는 않고 이제 마이너 리그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제 포텐셜이 확 터져 가지고서 메이저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다들 인정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이 지금 딱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블록체인 자체는 포텐셜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유망합니다. 기술 자체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 메이저 스테이지에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언제쯤 그 메이저 스테이지에 올라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끝에 와서 목이 좀 메이네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또 ICT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